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RCEP 원산지 규정 활용 방안의 발표를 맡게 된 관세법인 드림의 서용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일 발표 내용은 FTA 개요, RCEP 협정 개관, RCEP 협정의 활용 전략, 그리고 원산지 검증과 RCEP 활용 체크 포인트까지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A 개요입니다. FTA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개념을 한번 읽어보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정을 체결한 국가, 협정 체결국에 한하여 상품 교역을 할 때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배타적인, 즉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면 그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 특혜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FTA에 대해서는 상품 무역에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 상품을 사고 팔 때 있어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인하하거나 철폐하여 관세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한번 보시면 FTA 체결국 활용 수출입 모델 보시면 FTA 활용을 하기 전에는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할 때 그리고 한국에서 FTA 미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모두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FTA를 활용할 때에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할 때와 한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모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발효된 FTA를 확인해 보면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1월 1일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총 17개 협정 그리고 56개국의 국가와 한국이 FTA를 발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명 타결된 FTA를 보시면 한인도네시아 세파를 포함한 RCEP을 포함한 총 4개의 FTA가 서명되거나 타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협상 중인 FTA로는 한중일 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 FTA가 협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TA의 활용 효과입니다. 즉, FTA를 활용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각각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수입자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즉,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라는 것을 수입국 관세 당국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관세를 FTA 특혜 관세라는 것을 적용하여 보다 낮은 인하된 혹은 철폐된 관세로 관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출자와 내수기업은 이러한 FTA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입자로 하여금 FTA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즉, 수출자나 내수기업은 직접적인 금전적 효과를 가지지는 않지만 결국 FTA를 활용하여 수입자가 금전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면 같은 수출자 혹은 같은 제조자라고 하면 보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자와 제조자를 활용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FTA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TA 관세 실익은 과세 표준의 기본 세율에서 FTA 협정 세율을 뺀 해당 세율을 곱했을 때 관세 절감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RCEP 협정의 개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CEP 협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EP이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10개 국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영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현재까지 발효된 FTA를 포함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RCEP 협정 당사국에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RCEP 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볼 수 있고요. 세계 인구의 약 29%, GDP의 28%, 수출입 물량의 27%가 RCEP 협정국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약 3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내용 한번 보시면 RCEP 협정 체결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중일이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기준으로 보면 현재 다른 RCEP 협정 체결 국가와는 기존에 다른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RCEP이 없더라도 다른 FTA를 통해서 해당 국가와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FTA가 없기 때문에 RCEP 협정이 최초의 일본과의 FTA 협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CEP 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RCEP 체결 후 10년 경과 시 최대 1.76%의 실질 GDP가 증가할 것이고 194.56억 달러의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상 추진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협상 추진 절차이고요. 준비와 여건 조정을 한 후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협상을 분과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및 가서명을 한 후에 협상이 정식으로 서명되고요. 각 국가의 국회를 통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상이 발효되게 됩니다. 자, 이때 RCEP은 현재 2011년 11월에 준비와 여건 조성을 하였고요. 협상 개시 선언을 2012년 11월 20일에 하였다. 그리고 협상 진행은 2013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31차례 공식 협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및 가서명을 한번 보시면 최초에 인도 또한 RCEP 체결국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국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했고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에 대해서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고요. 다음으로 2020년 11월 15일에 협상이 정식으로 서명되었습니다. 현재는 각 국가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이후부터 대략적인 기간으로 보자면 2020년 상반기 이후부터 RCEP 협정이 실질적으로 발효될 것을 전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RCEP 협정이 발효됐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복된 FTA를 비교해서 관세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중국, 아세안, 싱가포르 등 복수의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 협정과 양어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보다 유리한 협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중국과 FTA 협정을 맺는다고 하면 RCEP을 맺는다고 하면 중국에 수출할 때는 한중 FTA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RCEP 협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협정을 활용할지는 결국 수출자와 수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보다 유리한 유리한 FTA 협정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오른쪽 누적 기준을 활용한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즉 RCEP 발효 전에는 역외산 판정된 제품들이 RCEP의 누적 기준을 활용하여 역내산으로 판정될 여지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누적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즉 RCEP은 원칙적으로 기간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증 수출자를 받게 된다고 하면 자율 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정상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본에 수출입할 때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협정이 RCEP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있다고 하시면 RCEP 협정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RCEP 협정의 활용 전략입니다. 네, 우선 RCEP과 기존에 체결된 FTA 간의 양어 세율을 검토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면 일본을 제외한 RCEP 협정 당사국들은 모두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어 있다. 즉 RCEP이 아니더라도 FTA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보시면 따라서 중국이나 베트남 등 복수의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의 경우 기본 세율, MFN 세율과 협정별 양어 세율을 비교하여 관세 실익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 표는 지금 각 RCEP 협정국의 지금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RCEP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한중 FTA를 활용할 수도 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RCEP과 한 아세안 FTA와 한 베트남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즉 RCEP 협정과 기존에 체결된 FTA 협정을 비교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당연하겠죠. 이 관세율이라는 것은 관세율을 통해 관세가 결국 책정될 것이고 그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즉 수입자의 세금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RCEP과 다른 FTA를 비교해서 훨씬 낮은 세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아래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고등어의 경우에는 HS 코드가 030244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수출 국가가 만약에 미얀마다라고 보면 기본 세율은 10%고 한 아세안 FTA를 활용할 때도 10% 세율이다. 즉 한 아세안 FTA를 활용했을 때는 관세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FTA를 활용하든 안 하든 결국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RCEP 협정을 활용하게 된다면 9%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1%의 실질적인 FTA 적용 실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RCEP을 활용하는 것이 맞겠죠. 자, 우측편 케이스 2를 보시면 해파리채 HS 코드는 160563이고요. 자, 기본 세율은 MFN 5%다. 그리고 한중 FTA를 활용했을 때는 4.5%, RCEP은 13.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13.5%와 4.5%를 비교하면 당연히 4.5%가 낮기 때문에 해당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 더 적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전략입니다. 자, RCEP 원산지 규정의 구조를 보자면 기본 원칙,
완전 생산 원칙, 명내 생산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직접 운송 원칙으로 되어 있고 원산지 상품, 완전 생산 물품과 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물품,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례 기준 또한 누적 기준, 최소 허용 수준, 포장 용기 등등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FTA를 기존에 활용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기본 원칙부터 특례 기준까지 기존에 있었던 FTA와 크게 다르진 않다. 다른 협정과 거의 비슷한, 거의 유사한 협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RCEP 원산지 상품의 정의입니다. 즉,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원산지 상품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지금 나와 있는 완전 생산 물품,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RCEP 원산지 상품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RCEP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완전 생산 물품 한번 보시면 RCEP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동물, 식물, 광물 등이 완전 생산 물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유의 깊게 한번 보시자면 뒤에서도 누적 기준에서 한번 나올 텐데 RCEP 당사국에서 만든 원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면 해당, 즉 한국이 아니라 한국산 원재료가 아니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중국 등 RCEP 협정 당사국에서 만든 원재료를 한국에서 가져와서 만들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한국산, 즉 영내산으로 보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 누적 기준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입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을 적용해서 해당 기준에 충족한다고 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원산지 기준의 충족이 용이한 협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한번 보시면 RCEP 협정과 FTA 협정의 양어 세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쉬운 용이한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아래 삼계탕을 지금 수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캄보디아로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데 HS 코드는 160232입니다. 자, 이때 양어 세율을 한번 확인해 보니 한아세안 FTA는 기본 세율이 35%, 양어 세율이 0%, RCEP은 기본 세율이 35%, 양어 세율이 0%입니다. 자, 동일하게 양어 세율은 동일하죠. 이때 원재료 내역이 닭고기부터 마늘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RVC 60%라는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다만 016, 026 및 056에서 해당하는 원재료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지금 2류에 해당하는 닭고기를 보시면 닭고기가 한아세안 국가의 해당 그 원산지로 하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브라질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 원산지 자체가 충족하지 못한다. 즉 한국산으로 영내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니 원산지 결정 기준이 CC라는 세번 변경 기준이고 원재료 HS 코드와 완제품 HS 코드를 비교해 보니 전부 2단위는 3번 변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가 충족되어 RCEP 협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무에서 적용을 해보자고 하면 저희가 아세안 FTA와 RCEP 협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하나는 원산지 상품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FTA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누적 기준의 활용입니다. 자, 누적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누적이란 RCEP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나 상품을 자국의 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특례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원재료나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서 만든 원재료와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이죠. 단, 이 다른 국가라는 조건에는 RCEP 협정을 맺은 해당 15개국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자, 다만 누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RCEP 당사국 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RCEP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원산지가 서류로서 입증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RCEP 협정국에서 수입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한국산, 즉 영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해당 물품을 영내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 누적기준 적용을 한번 보시면 일본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생산하고 해당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다 라고 했을 때 수입국인 일본과 그리고 완제품 생산국인 제조국인 한국과 수출국인 수입국인 중국 모두 RCEP 협정 당사국입니다. 이때 일본에서 수입할 때에도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한다고 하면 해당 원재료나 완제품을 전부 영내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FTA 협정의 경우에는 서류로서 진행되는 협정이다 보니 반드시 이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를 갖추어야만 FTA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RCEP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서류로 입증되어야 되는데 일반 원산지 증명서, 즉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나 수입신고 필증 등은 누적 기준 적용을 위한 원산지 입증 서류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산지 재료는 RCEP 원산지 증명서나 혹은 국내의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통해서만, 즉 서류를 통해서만 해당 물품을 영내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서류가 없으면 아무리 한국에서 만들건 아무리 다른 협정 당사국에서 만들건 상관없이 영내산, 즉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활용 모델을 한번 보시면, 자, 베트남, 중국, 일본 등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호주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RCEP을 발효하기 전에는 한 호주 FTA만 발효되었죠. 이때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수입한 원재료는 당연히 역외산 원재료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한 호주 FTA에서는 한국과 호주만 영내산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RCEP이 발효된다고 하면 베트남, 중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15개국에서 수입을 한 원재료고, 첫 번째 RCEP 협정 당사국에서 가져왔고, 두 번째로 RCEP의 원산지 증명서를 갖춘다고 하면 해당 특혜 관세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해외 임가공 수입입니다. 중국 공장에 원재료를 수출해서 해당 중국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후 다시 한국에 수입했다가 이 수입할 때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라는 내용이죠. 자, 이때 원재료를 수출할 때에도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국가에서 완제품을 다시 수입할 때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모두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인가공 현지 수출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원재료를 보내서 해당 국가에서 다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RCEP 협정 당사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모두 RCEP 원산지 증명서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RCEP 원산지 증명서만 있다고 하면 모두 FTA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RCEP 협정 당사국 15개 국가 전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측면으로 보자면 하나의 국가로 본다. 즉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그 영역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CEP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FTA를 활용한다고 하면 RCEP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과연 도대체 이 RCEP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식으로 발급을 하는 것인가 라는 그 방법적인 측면이 남아있죠. 자, RCEP 협정은 지금까지 협정과는 다르게 두 가지 발급 방식 모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기관 발급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고, 자, 예외적으로는 인증 수출자를 취득했다고 하면 자율 발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특이하죠. 기존 다른 FTA 협정의 경우에는 기관 발급을 선택하든 자율 발급을 선택하든 그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한번 보자면 모두 기관 발급일 또는 자율 발급의 경우 작성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즉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면 1년 이내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선택을 할 때 기관 발급이라고 하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을 하고, 자율 발급이라고 하면 인증 수출자를 사전에 취득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산지 증명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급기관에 원산지 소명서류를 구비하여 발급 신청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신청, 즉 제출 서류는 다른 협정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는 기존에 한국과 FTA 협정을 맺었는데 기존에는 모두 기관 발급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단 RCEP 협정을 통해 인증 수출자를 취득한다고 하면 자율 발급이 가능하다. 즉 기존 FTA보다 더 용이하게, 간편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수출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가 있다. 그리고 이 인증 수출자라고 하는 것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에 대해 한국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자에게 인증 수출자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연결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자, 연결 원산지 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해서 중간에 경유했을 때 그 경유 당사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말합니다. 즉, 그리고 연결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발급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전부 RCEP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기존에 연결 원산지 증명서라는 것이 한 아세안 FTA에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조금 추가하여 이렇게 발급 요건에 함께 기재를 해드린 것이고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활용해왔던 한 아세안 FTA의 연결 원산지 증명서와 거의 동일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급 요건을 한번 보면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그것을 근거해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다. 자, 그리고 유효기간 자체도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된다. 즉 경유 국가에서 어떤 가공을 한다고 하면 원산지 자체가 바뀔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가공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연결 원산지 증명서에는 원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분할 수출을 할 경우에도 여전히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어떤 베트남 혹은 중국 등으로 이제 수출을 했을 때, 자, 그 RCEP 당사국에서 수출하고 중간 경유국에서 다른 RCEP 협정국으로 70개, 30개 등으로 나눠서 분할 수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수출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자, 한번 보시면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그리고 RCEP 발효 시 일본과의 교역에서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CEP 체결을 하면 약 83% 수준으로 관세가 철폐될 것이고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자동차나 기계 등의 민감 품목은 양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관세가 철폐된다. 즉 0%가 된다라고 하면 해당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RCEP 활용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조미김을 수출하는데 기본 세율은 12%, RCEP 협정은 0%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은 확인해보니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CC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HS 코드를 비교를 하고 해서 원산지 판정을 했을 때 결국 한국산으로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미김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RCEP 협정을 통해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철폐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양허 세율, 즉 FTA 적용 세율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도 일본 수출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생산 거점에서도 일본 수출을 할 때 마찬가지로 RCEP 협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누적 기준이나 연결 원산지 증명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 일본으로 국가만 치환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 동일한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TA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해당 원산지 증명서에 표면적인 내용이 이상 없다고 하면 바로 FTA를 적용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산지 증명서 한 장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겠죠. 상대 관세 당국에서 상대국 관세 당국에서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의심을 해서 해당 증명서가 해당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품이 그 제조 국가에서 제조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산지 검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산지 검증은 RCEP에서 직접 검증 방식과 간접 검증 방식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검증 방식은 수입한 관세 당국에서 수출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관련 자료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직접 검증이고요. 자, 간접 검증은
해당 수입국에서 직접적으로 수출자에게 얘기하기가 좀 힘드니 수출국한테 수출국 세관에게 너희 국가의 이러한 수출자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좀 확인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수출자에게 해당 소명 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는 방식이 간접 검증입니다. 그리고 서면 조사는 서류로서 하는 것이고 현장 조사는 실질적으로 공장, 해당 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장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RCEP 검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되며 기본적으로 5년 동안 해당 원산지 소명 서류를 보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RCEP뿐만 아니라 다른 FTA 협정에서도 사후 검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이 사후 검증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해당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CEP 활용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RCEP 및 FTA 간 우선순위 협정을 활용해라. 즉, 관세 실익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을 활용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 용이한 협정을 활용해라. 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누적 기준을 활용해서 RCEP 협정 당사국에서 거래되는 물품이라고 하면 모두 영내산으로 충족을 시켜서 활용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단, 이 경우에 RCEP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발급하냐? 원칙적으로는 기간 발급으로 한다. 다만, 인증 수출자를 취득한다고 하면 자율 발급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결 원산지 증명서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일본과의 교역에서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 적극적으로 RCEP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RCEP 원산지 검증은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 모두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필수적으로 보관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RCEP 협정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발표를 진행한 관세법인 드림의 서용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문의처 나오는데 이쪽으로 연락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